안녕하세요. 저 램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욱이고요. 아나토미 오브 램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램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고요. 화면이 왜 안 나오지? 네. 여기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시퀄라이트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드로이드 카이기라는 일본에서 행사였는데요. 여기서도 램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주고 계셔가지고 네, 지금 약간 대세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혹시 램을 아예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냥 3분 만에, 화면이 왜 이렇게, 느리죠? 네, 3분 만에 살펴보는 램 사용법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램 오브젝트 객체를 상속받아가지고, 객체를 만드시면은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 모델의 값을 변경을 시키고, 램 인스턴스를 열고, 트랜잭션을 연 다음에 카피 투 램을 하면은, 램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wher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써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고요. 혹시 램 모바일 플랫폼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어떤 것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저분에게 책을 하나 드리고요. 램 모바일 플랫폼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른쪽에 있는 전통적인 램, 화면이 왜 이렇죠? 램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램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는 쭉 하세요. 계속 하셔야죠. 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하고요. 램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인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시퀄라이트 대신에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램 오브젝트 서버가 있는데 오브젝트 서버는 그 서버 사이드로 싱크를 할 수 있는 서버이고요. 이렇게 서버 사이드와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합쳐가지고 램 모바일 플랫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냥 램 모바일 플랫폼을 얘기 드리면은 처음에 사용자가 팀쿡에 대한 사진을 찍으면은 팀쿡의 사진이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갈 거잖아요.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은 서버 사이드에 데이터베이스로 자동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럼 서버 사이드에 사진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서버 사이드에 올라간 사진은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시키고 그 사진을 처리해주는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처리하고 나면은 서버 사이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서버 사이드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로컬의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로컬에 있는 앱에서 데이터 갱신 사실을 알게 되고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 UI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통적인 그 앱을 만들 때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REST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과 시리얼라이제이션이나 디시리얼라이제이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각해야 되고 에러 핸들링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램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일단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와 다른 점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쓸 때는 서버 사이드는 REST API로 만들게 될 테고 그 REST API를 쓴 서버와 소통하기 위해서 제이슨을 파싱하거나 디파싱을 하는 과정들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에러 핸들링이나 네트워크 스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서버 사이드하고 로컬 사이드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을 테고요. 그런데 램 모바일 플랫폼을 쓰는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와 로컬 사이드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 핸들링에 의해서 저희는 어떤 전송 과정이나 하이드레이트 과정 같은 걸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네.
저 오늘 하려고 한 내용들은 램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목표는 여기서 램을 뭐 절대 안 쓰시겠다는 분도 만약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램에서 어떤 기술 쓰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앱에 응용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여기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램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에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네. 좀 램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때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좀 더 이해하고 쓰실 수 있도록 램에 대한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램이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고요. 먼저 램을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램 모델 객체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특정 객체를 상속하거나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램 오브젝트를 상속받거나 아니면 램 모델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램 오브젝트 객체나 뭐 램 모델을 구현했을 때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매니지드 객체가 있고 언매니지드 객체가 있는데 언매니지드 객체는 일종의 포조 객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매니지드는 램에 의해서 관리되는 객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고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몇 가지 이점을 위해서 이렇게 상태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복제 메커니즘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크로스 플랫폼을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동 갱신을 위한 것인데요. 혹시 무복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뭐 제로 카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뭐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자바 세상으로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램은 C++로 되어 있는 코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당되어 있는 데이터가 자바 쪽으로, 자바 힙으로 복사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과거 페이스북 앱에서 앱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 페이스북 앱의 문제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페이스북 앱은 제이슨 인코딩과 디코딩에 되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용성에 되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이슨 인코딩, 디코딩을 쓰지 않고 구글의 플랫 버퍼라는 걸 쓰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 플랫 버퍼라는 거는 데이터를 일종의 직렬화되는 형태로 보내고 거기다 인덱싱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는 식으로 코드를 짠 것이죠. 이 코드를 보시면요. 뭐 아이디나 네임이나 그런 특정 필드에 접속하는 게터가 있는데 그 게터가 저 bb라는 필드에 대해서 뭐 getlong이나 뭐 언더바 스트링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bb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이트 버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데이터를 통째로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할 때만 그걸 잘라서 저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런 형태를 페이스북이 쓰면서 성능 향상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다른 앱을 개발할 때도 하이드레이트 문제가 좀 약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이드레이트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필드에 채워주는 것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요. 번역어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수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수화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안드로이드 쓴다고 예를 들어 본다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쿼리된 결과를 날려줄 때 문자열이나 아니면 파싱된 결과열이나 그런 형태로 날려줄 거잖아요. 그걸 통째로 날려준 다음에 그것을 또 저희가 쓰고 있는 모델 객체에 채워줘야 되잖아요. 모델 객체 채워주기 위해서 디코딩 과정이 이루어질 테고요. 그 모든 필드에 대해서 디코딩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바 객체를 채워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수화 과정은 CPU와 메모리를 낭비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자열이나 기타 인코딩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실제로 쓰지도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파싱과 디코딩을 해야 되니까 또 쓰지도 않을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모든 필드를 채워줘야 되니까 뭐 디코딩 과정을 하고 객체를 채워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 ORM을 쓰실 때는 이런 문제를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ORM은 데이터베이스한테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채워줘야 되니까요. 근데 램은 역시 아까 플랫 버퍼와 같이 무복제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램 객체를 쓸 때 나왔던 자바 코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램은 로우와 컬럼을 가지고 있고 그 로우와 컬럼을 통해서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에서 뭐 인덱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만든 램 오브젝트 객체가 있다면은 램 프록시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램 프록시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생성 과정을 위해서 APT라는 걸 쓰게 됩니다.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툴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툴로 뭔가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네.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툴로 무언가를 만들게 되시면은 뭐 코드 작업을 되게 간략하게 할 수 있는데요. APT는 기본적으로 저 프로세서와 앱스트랙트 프로세서라는 객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프로세서를 직접 구현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 앱스트랙트 프로세서를 상속받아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메소드는 프로세스라는 메소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 프로세스라는 메소드에서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자바 코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반복적인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은 저 앱스트랙트 프로세서 코드를 상속받아가지고 프로세스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램 프로세서라는 APT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메타데이터 안에 보시면은 저 파일이 있는데 저 파일에서 어떤 그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툴이 실행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메타데이터에서는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툴의 위치를 알려주시는 거고요. 이 객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자바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툴을 만들었으니까 만들 때 저 위에 서포티드 어노테이션 타입이라는 걸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만든 어노테이션들을 저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어노테이션들을 저 위에 적어주시고 프로세스 메서드들을 상속받으시면 되는 거죠. 램 같은 경우에는 저 프로세스 어노테이션스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저게 프로세스에서 호출이 되고 저기에서 순환되면서 프록시 인터페이스와 프록시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실제 코드 예제인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어떻게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을 만드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저 코드를 참조해 보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앱이나 라이브러리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다면은 APT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여기는 프로세스 메서드 자체인데 여기 라운드라는 게 있거든요. 라운드가 항상 그 2회까지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툴이 수행이 되면서 새로운 어노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호출이 되기 때문에 저 프로세스는 처음에 0하고 1 두 개는 항상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기적으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툴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APT의 단점 중에 하나가 객체를 만들 수만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객체의 동작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램은 게터와 세터에서
그 레이지하게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런 코드들을 집어넣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만든 사용자가 만든 코드를 변형하기 어렵기 때문에 APT만으로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램 같은 경우에는 게터와 세터를 표준 이름으로만 생성하게 사용자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약간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게터나 세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표준 게터와 세터만 만들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 객체의 동작을 수정할 수 없고 그 객체를 상속받아가지고 만들 수만 있는데 상속받으면서 메서드를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표준 게터와 세터만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바이트 코드를 변형했던 것이었는데요. 바이트 코드를 바꾸면은 레이지하게 뭐 게터나 세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이 사용자가 필드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를 읽을 때마다 저희가 만든 커스텀 게터를 호출하게 하면 되고요. 사용자가 필드에 대해 데이터를 기록할 때마다 커스텀 세터를 호출하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작업들을 바이트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바이트 코드 수정하는 작업들이 그래드 빌드에 포함시키게 네. 네, 죄송합니다. 뭔가 되게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드 빌드 과정에 이제부터는 그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덱스 가드나 뭐 프로 가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바이트 코드를 바꾸는 과정 모두가 표준화된 과정으로 그래드 빌드 과정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게 트랜스포머 API이고요. 트랜스포머 API로 뭔가 저희가 만든 다음에 안드로이드 레지스터 트랜스폼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그래드 빌드 과정에 트랜스폼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몇 개든지 트랜스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 프로가드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에서는 저 트랜스포머 API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하는 후 작업 과정이 있다면은 모두 다 트랜스포머 API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네. 트랜스포머 API를 쓰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머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트랜스포머 객체를 저희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램 트랜스포머를 만들었고, 램 트랜스포머 객체에서는 자바 어시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가지고 바이트 코드를 바꾸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바이트 코드를 바꿀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바 어시스트를 써가지고 트랜스포머 상속받아서 뭔가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래드 빌드 과정에 트랜스포머 등록하시게 되면은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드 태스크를 만들고 되게 복잡한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엔 트랜스포머 API만 쓰면은 간단하게 바이트 코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 중 하나가 클래스 플랫폼 호환성을 위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는 iOS 자마리, 자바스크립트들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삽질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유 중 하나죠. 성능과 호환성을 위해서 여러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선택을 한 것 중에 자동 갱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가 한 곳에서 갱신이 되면 다른 곳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입력 폼이 있고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다면은 한쪽에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 바로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 ORM이나 SQLite를 쓸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 오른쪽에 노티피케이션에서 UI 갱신만 이루어지면은 데이터는 갱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데이터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객체를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툴과 바이트 코드 변형 같은 과정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램 객체는 매니지드와 언매니지드 과정이 있고, 언매니지드 과정은 일반 포조 객체이고, 포조 객체를 만든 거를 램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몇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카피 투 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객체를 만든 다음에 넘겨주는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프록시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오브젝트가 있는데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프록시 객체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객체들이 호출될 때 보시면은 저 내부적으로는 그 테이블 객체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테이블 객체에 비어있는 로우를 만드는 과정이 호출이 되고 그 비어있는 로우를 만들어서 저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스키마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키마라는 객체는 오브젝트 스키마랑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오브젝트 스키마는 일종의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의 각각의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테이블을 내에 저렇게 add 컬럼, remove 컬럼, add empty row, get primary key, get long, find first long 이런 메서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테이블 객체를 직접 호출하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에 어떤 로우나 컬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은 저희는 직접 하지 않고 아까 프록시 객체가 만들어져서 프록시 객체가 호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램 자바 객체가 있다면은 테이블을 먼저 거치게 되고요. 그 테이블에서 먼저 그 위에는 프록시 객체가 있겠죠. 저희가 모델 객체를 쓰면 프록시 객체가 결국엔 테이블 객체를 호출할 테고요. 테이블 객체에서 저 IOREM internal table.cpp라는 JNI를 호출할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able.cpp라는 걸 호출을 할 거예요. 그 table.cpp는 C++로 만들어진 코어 엔진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JNI와 C++ 코드를 통해 가지고 직접 이루어지고요. 실제 코드를 보시면은 add colum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네이티브 add column이라는 걸 호출을 하죠. 이렇게 네이티브로 적혀 있는 거는 JNI 코드를 호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JNI 코드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C++로 되어 있는 JNI 코드가 호출이 되게 될 테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실제로 table.cpp를 호출하는데 table.cpp에서 add column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바 단에서 호출이 되면은 JNI 단으로 다음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코어 엔진에 호출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굉장히 큰 빅 플러스 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빅 플러스 트리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테이블 아래에 있는 컬럼부터가 또 다른 빅 플러스 트리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가 있고 루트는 결국 타고 내려가면은 죄송합니다. 네. 해당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연결되는 테이블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컬럼으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 구조는 아닌데 시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컬럼이 아니라 로우로 연결이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약간 가산적인 테이블이 있다고 보게 된다면요. 이름으로 조회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메일로 조회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조회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전체 필드를 다 보겠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한 줄씩 저장을 하거든요. 한 줄씩 저장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름을 검색한다고 한다면은 캐시 미스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름만 필요한데 디카프리오, 디아즈, 게이츠 이렇게 내려가는데 메모리 상에서는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캐시 라인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특정 필드만 조회하는 게 캐시 미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한 줄씩 저장하게 된 경우에는 패딩 비트를 넣어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바이트 단위 온라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 2바이트나 3바이트의 패딩 바이트를 넣어 줄 수도 있을 테고요. 만약에 비트 단위로 저장한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불린 타입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불린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7비트가 남았는데 그걸 좀 패딩으로 그냥 넣어 줘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주씩 저장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이렇게 한 주씩 저장하게 되면은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조회할 때 캐시 미스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패딩이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불린 타입에 대한 필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 주씩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냥 8개의 불린을 한 바이트에 넣어가지고 다 일렬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데이터 저장하실 때 객체 지향으로 본다면은 여러 개의 필드를 한 번에 묶어서 모델을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효율을 생각한다면은 같은 필드를 묶어서 저장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멀티 스레딩을 고려한다면은 같은 필드끼리 묶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MVCC를 쓴다는 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기스 쓰신 분 중에서는 MVCC를 써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새로운 쓰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 스냅샷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버전 1을 만드는 과정에도 버전 1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 읽기 트랜지션이 필요가 없고 쓰기라는 과정에도 읽을 수가 있다는 점이 MVCC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전 2를 쓰고 있는 과정에 다른 사용자 2명이 읽고 있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안전할 수도 있는데 버전 2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뭔가 프리즈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버전 1은 변경 없이 살아 있어요.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 때문에 사용자한테 영향이 주게 되는 것은 모든 객체가 스레드 로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버전 2를 쓰고 있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버전 1에 접근하는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스레드는 다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타적이지 않게 읽을 수 있고 다른 곳에 쓰고 있을 때 읽을 수 있기 위해서 스레드 로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바 객체를 다른 스레드로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성능을 위해서는 스레드 로컬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메타데이터는 스레드 로컬로 저장이 되고 있지만 데이터 자체는 메모리 맵으로 연결이 돼서 멀티 스레드로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데이터를 쓰고 한쪽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면은 아무런 속도 제한 없이 바로 들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헷갈린다면은 다른 스레드에서 정보를 전달하지 말고 다른 스레드에서 바로 질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바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객체를 넘기지 말고 바로 그냥 새롭게 질의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들 플러그인을 만들었는데요. 그래들 플러그인은 저희가 왜 만들게 됐냐면요. 설치 과정들이 되게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코틀린을 쓰시는 분들은 KAPT를 써야 되고 안드로이드 플러그인 2.1 이하를 쓰시는 분들은 APT를 써야 되고요. 2.2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언어체선 프로세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싱크 기능이나 그런 걸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싱크 기능을 쓰지 않는 분한테는 싱크 기능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그걸 다 알아서 세팅하라 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플러그인을 만들게 되었고요. 플러그인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메타데이터가 있고, 메타데이터는 어떤 객체가 플러그인인지를 정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플러그인 객체 자체는 플러그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상속받아가지고 만들면 되고, 여기서 어플라이 메서드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플러그인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플러그인 프로젝트 객체에 상속받는다, 그리고 어플라이 메서드를 구현한다. 이 두 가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밑에 뭐 어플라이 플러그인 램 안드로이드라 적었잖아요. 저 램 안드로이드하고 저 위에 있는 메타데이터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메타데이터 이름을 보고 저 객체를 찾아가가지고 그 객체에는 어플라이를 호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플러그인을 그룹이라는 언어를 만들었는데요. 자바 언어로 만들 때도 똑같아요. 플러그인이라는 객체를 상속받고 어플라이라는 메소드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프로젝트 디펜던시에 추가하는 것들을 여러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코드는 저 코드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 긴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를 발췌를 한 거고요. 결론은 플러그인을 만드는 거는 플러그인 객체를 상속받고 어플라이 메소드를 구현하라, 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뭐 구조를 설명드렸고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램에 있는 그 램코어와 램자바가 모두 오픈소스로 구현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소스 코드를 열어보시고 확인하고 뭐 참조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개념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개념들을 사용하고 계신 애플리케이션이나 만들고 계신 라이브러리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우님이 하고 저하고 저 테이블에서 앞으로 1시간 동안 그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